71번입니다. 수목의 질산환원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나왔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책 200페이지에 보시면은 질산환원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질산환원 과정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루핀형과 독고마리형이 있는데, 일단 질산환원 과정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가실게요. 질산환원은 일반적으로 NO3 형태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식물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NH4 플러스 암모늄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바꿔주는 형태를 보고 질산환원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핀형 같은 경우는 뿌리에서 이 질산환원 과정이 일어나요. 즉 NO3로 들어왔던 이것이 NH4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루핀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루핀형에서 바뀐 이 NH4가 다시 우레이드로 바뀌면서 잎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루핀형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독고마리형이라고 있습니다. 독고마리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식물이 이용하려는 이 NH4가 잎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뿌리에 있던 NO3가 목구를 통해서 잎까지 전달이 돼야 되죠. 이때 형태는 NO3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독고마리형인데요. 일단은 이 두 개의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흡수된 NO3는 아미노산 합성 전에 NH4로 환원된다. 자, 이것이 말씀드렸죠. 질산환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은 질산환원 장소에서 토양에서 뿌리로 흡수된 NO3 형태의 질소는 아미노산 합성에서 이용되기 전에 먼저 화학적으로 환원되어 NH4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질산태 질소가 암모늄태 질소로 환원되는 과정을 질산환원 과정이라고 한다. 때문에 이 문장은 맞는 말이고요. 2번입니다. 잎에서 질산환원은 광합성 속도의 부의 관계를 갖는다. 자, 이 부분은 정의 관계를 갖죠. 이것은 독고마리형에 대한 질산환원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고마리 같은 경우는 잎에서 질산환원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광합성 속도와 정비례 관계를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 아니라 정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진달래류. 진달래류는 뭘까요? 루핀형이죠. 근데 진달래류 같은 경우도 균근류가 많이 발달을 해요. 일반적으로 균근류가 발달한 것들은 찍는다고 하시면 루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달래류는 질산환원 과정에서 뿌리에서 일어난다. 자, 맞는 말이죠. 진달래류 뿐만 아니라 책 200페이지에 나자식물류 진달래류 프로테아과는 루핀형이다 라고 책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으니까요. 3번도 역시 맞는 말이고. 자, 4번입니다.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소나무류의 목보수에게는 NO3 형태가 거의 없다, 질산태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죠. 왜냐? NO3 형태가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시트룰린, 6일태 질소라고 하여서 책 201페이지에 보시면은 루핀형 식물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소나무의 경우에는 수액 내 6일태 질소의 73에서 88%가 시트룰린과 글루타민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자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질산환원 효소에 의한 환원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201페이지 이 부분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질산환원 과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질산환원 과정은 NO3, 즉 질산태가 세포질 내에서 한번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NO2- 아질산태로 되죠. 이 과정이 질산 과정이 세포질 내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NO2 아질산태에서 다시 한번 바뀌는 것이 NH4 형태로 되는데, 이것은 엽록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산환원 요소는 이 세포질 내에 있는 질산태에서 아질산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아질산 환원 효소 같은 경우는 아질산태 NO2에서 NH4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산 환원 효소, 즉 NO3에서 NO2로 바뀌는 단계에서 물어봤고, 당연히 세포질이 맞겠죠. 이 부분은 201페이지 밑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72번입니다. 목본 식물의 질소 함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낙엽수나 상록수 모두 계절적 변화가 관찰되죠. 어디 나와있죠? 206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은 이러한 계절적 변화는 낙엽수와 상록수 모두 관찰되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있네요. 오래된 가지 숲이 목부의 질소 함량비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를 하죠. 206페이지 맨 끝단에 보시면은 오래된 가지 숲이 목부의 질소 함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205페이지에서부터 206페이지 이 중간쯤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줄기 내 질소 함량 계절적 변화는 사부보다 목부에서 더 크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사부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이 내용은 207페이지 중간쯤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목부와 사부의 질소 함량의 변화를 계절적으로 보면 목부보다는 사부의 변화가 더 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장이 틀렸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함량 낙엽은 직전의 잎에서는 감소하고 가지에서는 증가한다. 자, 맞는 말이죠. 왜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책 207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을이 되면 잎에 있는 질소가 가지로 이동하면서 목부와 수피의 질소 함량은 점차 증가하여 한겨울에 질소 함량이 가장 많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4번은 맞는 말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봄철 줄기 생장이 개시되면 목부 내 질소 함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자, 맞는 말이죠. 이 부분은 206페이지, 207페이지의 그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봄철의 토양에서 흡수하는 질소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다. 연중 질소 함량이 제일 적은 시기는 봄철 줄기 생장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기간이며 그 생장량이 감소하거나 정지하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즉 봄철에 질소 함량이 가장 적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5번 문장도 역시 맞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수목의 지방 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나왔네요. 자, 볼게요. 지방은 에너지 저장 수단이다. 맞죠? 지방은 에너지 저장 수단이 됩니다. 이거는 222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저장 물질 기능이라고 나와 있네요. 2번 지방의 해단 작용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엽록체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올레오좀, 글록시좀에서 나죠. 이 세 가지 단계에서 해당 분해의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책 240페이지의 그 그림에 참조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번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광호흡과 해당 작용을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글록시좀, 올레오좀이 활동하는데 광호흡 같은 경우는 엽록체가 있고요. 페르옥시좀, 퍼옥시좀이라죠. 퍼옥시좀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즉 광호흡과 해당 작용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모두 다 관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고치자면 해당 작용은 글록시좀과 미토콘드리아, 올레오좀에서 일어나고 지방의 해당 작용이 아니라 광호흡 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엽록체라는 말이 맞겠죠. 따라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지방 분해 과정의 첫 번째 요소는 리파해제라고 했는데 지방 분해에 관한 3개의 세포 소기관에 대한 역할이 있죠. 올레오좀과 글록시좀, 이 미토콘드리아 이 3개의 과정을 통해서 역해당 작용이 일어나고 지방 분해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올레오좀에서 이 지방이 리파제 효소를 통해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이 지방산이 글록시좀으로 옮기게 되어 글리옥실산 회로를 돌리게 되죠. 이 옥실산 회로를 통해서 나오는 오잘릭 애시드와 서시네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것들이 다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크랩스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록시좀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오잘릭 애시드가 서로 교환을 하게 되고 서시네이트도 역시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말레이트가 나오게 돼요.
말레이트가 다시 오잘릭 애시드와 만나서 설탕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위를 역해당 작용, 즉 설탕으로 바뀌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지방 분해 과정의 첫 번째 효소는 리파제이다. 올레오좀 세포 소기관에서 먼저 발생하는 리파제, 맞는 말이고요. 4번입니다. 지방의 분해는 O2를 소모하고 ATP를 생산하는 호흡작용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맞는 말이죠. 왜 맞는 말이냐? 올레오좀에서 생산된 지방산이 글록시좀으로 갈 때 그때 또 하나의 경로인 베타산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을 굳이 안 할게요. 이 베타산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글리옥실산 회로로 돌아가게 되고 이것이 다시 크렙스 회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베타산화 과정을 통해서 공기를 소모하고 ATP를 생산하는 호흡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책 239페이지에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지방산은 글록시좀으로 이동하여 베타탄소로 산화되어 1회에 2개의 탄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분해되는데 이것을 베타산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베타산화 시 NADH가 생산되는데 이것은 말단 전자 경로에 의해 O2를 소모하면서 ATP를 생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맞는 말이고요.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된 후 자당으로 합성된다. 이걸 말했죠? 역해당 작용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5번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20개 페놀 화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옳지 않는 것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감나무 열매의 떫은 맛은 탄닌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페놀 화합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리그닌, 탄닌, 플라보노이드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탄닌이 떫은 맛을 내죠. 탄닌 같은 경우 떫은 맛으로서 초식동물들이 싫어하도록 유도를 한다 라고 책 23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번 보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주로 액포에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236페이지를 보십시오.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보시면은 플라보노이드는 주로 포에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페놀 화합물은 토양에서 타감 작용을 한다. 234페이지 보시면은 페놀 화합물은 건중량의 33점 차지하고 미생물의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땅에서 분해될 때 가장 최후까지 남아 타감 작용을 유발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이소플라본은 파이토알렉신 기능을 한다. 이 이소플라본이 뭐죠? 플라보노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식물이 병용구 같은 것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감염 부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것을 보고 파이토알렉신이라고 해요. 따라서 4번도 역시 맞는 문장이고요. 이거는 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번입니다. 나무점의 공격을 받으면 리그닌 생산이 촉진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왜 틀렸느냐? 235페이지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리그닌은 동물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리그닌이 많은 나무는 곤충과 초식동물을 기피하게 된다. 즉 리그닌이 많을수록 나무점에 의한 공격을 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점에 의한 공격이 많이 받게 되는 상태, 즉 식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가 되면은 그로 인해서 리그닌 생산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무점에 의한 공격이 더 유발되죠. 따라서 생산이 촉진된다 가 아니라 감소한다로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옳은 설명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 침수는 뿌리호흡을 방해하여서 광합성을 감소시키죠. 1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9페이지 수분 과다 혹은 침수 상태에서 토양 내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토양이 산소 부족 상태가 놓이게 된다. 침수는 뿌리호흡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광합성이 즉시 감소한다. 따라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 성숙잎이 어린 잎보다 광합성량이 적다라고 했는데 광합성량이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잎, 성숙잎, 노숙잎이 있습니다. 이 어린잎에서 성숙잎으로 갈 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량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모하는 호흡도 일어나게 되죠. 이래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합성량, 광합성량은 줄어듭니다. 성숙잎일 때 최고로 높고요. 니은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량이 많다라고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책 46페이지 봐보십시오. 146페이지에 잎이
잎이 성숙한 시점에 최고의 광합성을 보이다가 곧 노쇠 과정에서 들어가면서 광합성이 줄어든다 라고 나와있어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수목은 광도가 광보상점 이상이어야 살아갈 수 있다. 맞죠?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광보상점과 광포화점 이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니을 볼게요. 그늘에서 적응한 나무는 광반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인은 134페이지에 그늘에 적응한 나무는 광반에 재빨리 적응하는데 이는 낮은 광도에서도 기공을 열고 이월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리을은 맞고요. 수목은 이른 아침에 수분 부족으로 인한 일중 침체 현상을 일으킨다고 아니라 이른 아침이 아니라 12시 오전에서 오후가 넘어가는 이 시간대에 그렇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은 일변화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전 동안 수목이 수분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면 일시적인 수분 부족 현상으로 기공을 닫게 되며 일중 침체 현상이 일어난다. 수분 상태가 회복되면 오후 늦게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음은 틀렸고요. 비읍입니다. 상록수의 광합성 양은 낙엽수보다 완만한 계절적 변화를 보이죠. 왜냐 상록수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역시 광합성을 하니까 낙엽수 같은 경우는 겨울에 광합성을 안 하죠. 이러한 계절적 변화에 대한 증가폭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1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1페이지 침엽수는 대부분 상록성이므로 연중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광합성의 계절적 변화를 보면은 봄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새로운 잎이 성숙하는 7, 8월경에 최대가 되고 가을에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침엽수는 화렵수보다 완만한 계절을 보인다 라고 나와 있네요. 비읍은 맞고요. 답은 기역, 디귿, 리을, 비읍이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